제사상이 뒤집어졌습니다. 한 남자가 제사상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사기 그릇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고 제사사과와 배는 떼굴떼굴 굴러다녔습니다. 잔 사람한테 잘해야지. 미친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제사상을 차리는 거야? 깨진 그릇에 발바닥이 찔려 피가 철철 흐르는 박준호의 절규가 거실을 찢었습니다. 이 불효자 새끼가 너 방금 뭐라 그랬어? 그만해! 제발 그만하라고! 이 광경을 보고 있는 김영선은 움직이지 못한 채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이 가족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시 후 당신의 가족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날의 진실이 공개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1초 만에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무료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건 단 하루 전, 아니, 어쩌면 20해 전 그날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사 전날,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칠흑 같은 새벽 5시, 김영선의 손가락이 칼날에 스쳐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새빨간 핏방울이 하얀 무 위로 뚝뚝 처절하게 떨어졌죠. 영선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울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삼켰습니다. 낡은 형광등 아래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엔 검은 그늘이 깊게 드리워 있었어요. 이미 12시간째 부엌에 서 있었죠. 창밖은 여전히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칼을 든 손이 작게 떨렸고 그 손끝엔 피와 물이 뒤섞여 번들거렸습니다. 지난밤 2시간 눈을 붙인 게 전부였죠. 허리는 쑤시고 발목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영선은 피 묻은 손가락을 수돗물에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상처 위로 닿자 온몸이 움찔했어요. 그녀의 손등에는 지난 명절 때 생긴 기름 화상 자국들이 거뭇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살갗 위에 겹겹이 쌓인 상처들, 그건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세월의 흔적이었죠. 혹시 당신도 이런 새벽을 견뎌보신 적 있나요? 모두가 잠든 시간, 냄비 끓는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이 들리던 그 외로운 순간, 상처난 손보다 더 아팠던 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외로움이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을 위해 새벽을 여는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그때 전화벨 소리가 새벽의 고요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영선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고사리 전 10접시, 육개장 진하게 끓여라. 명령조의 목소리가 전화선 너머로 찔러 들어왔습니다. 영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자마자 뚝뚝 눈물이 도마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급히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눈물마저 허락되지 않는 새벽이었죠. 영선은 칼을 다시 들었습니다. 손가락 상처에서 아직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시계는 5시 10분. 아직도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부엌 라디오에서 낡은 음악과 뉴스가 동시에 흘러나왔습니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금 모으기 운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영선은 볼륨을 높였습니다. 사람 목소리라도 들려야 외로움이 덜하니까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후두둑 후두둑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어요. 영선의 가슴에도 빗방울처럼 무언가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체념 그리고 분노. 어젯밤 남편과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큰형수는 또 허리가 아프다며 제사 준비를 돕지 않겠다고 했죠. 5번째였습니다. 영선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그 웃음에는 체념과 피로가 뒤섞여 있었죠. 그녀의 허리는 어땠을까요? 12시간 동안 끓는 국물 앞에 서서 손이 갈라져도 참아야 했던 그 허리. 6시 또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더 날카로운 소리로 영선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번엔 형수였습니다. 전복 좀 사와. 어머니 드릴 거야. 영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장을 다 봐놨는데
전복은 없었습니다. 시장까지 왕복 1시간 거리. 이미 지쳐있는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죠. 영선은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남편 준호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전복을 사러 간다는 아내의 말에 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내가 다녀올게.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빠르게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갔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영선은 움찔했습니다. 남편의 눈빛에서 20해 만에 처음 보는 무언가가 번뜩였어요. 그건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폭풍 전의 결심이었을까요? 창밖으로 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90년대 히트곡 이문세의 옛사랑이 흘러나왔습니다. 영선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23, 시집 왔을 때부터? 아니면 첫 제사상 앞에서 무릎 꿇던 그날부터? 7시,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화장을 곱게 하고 단정한 한복 차림. 얼굴엔 피곤의 그림자조차 없었습니다. 아직 아침도 안 됐니? 차가운 비난이 떨어졌습니다. 영선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엔 역시 맏며느리 같지 않아라는 비난이 가득했어요. 영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급히 밥상을 차렸어요. 쌀쌀한 아침, 그녀의 등 뒤로 차가운 기운이 스쳤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등 뒤에서 냉기 어린 눈으로 지켜보는 듯 했죠. 아침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다시 제사 음식 준비. 영선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10시쯤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에 영선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큰형수 최미란이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은색 하이힐에 짙은 립스틱, 냄새나는 향수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음식량이 너무 적네. 큰 집 같으면 이러진 않지. 그녀는 영선의 헬쑥한 얼굴을 비웃는 듯 바라보며 샘플 크기의 손크림을 건넸습니다. 이거 써요. 손이 완전 할머니 같네. 형수는 테이블에 앉아 휴대폰 게임을 켰습니다. 띠링띠링 화면 불빛이 그녀 얼굴을 비췄죠. 도와드릴 거 없어요? 라고 말은 했지만 영선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 뒤엔 언제나 내일 아니니까가 숨겨져 있었죠.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었습니다. 11시가 넘어 남편 준호가 전복을 사들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건 땀에 젖은 아내와 웃고 있는 형수의 모습.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수는 사온 전복이 너무 작다며 불평했어요. 그 말에 준호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영선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살폈습니다. 손가락은 붉게 부어 있었고 아직도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손이 왜 이래? 영선은 급히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그러나 준호의 눈빛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엔 참아왔던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일렁였어요. 오후가 되자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삼촌, 숙모, 조카들까지. 거실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야, 영선이 음식 잘했네. 작은 집 며느리는 손이 야무져. 칭찬 같은 말들이 오갔지만 영선의 귀에는 그저 작은 집 며느리라는 말만 쾅쾅 울렸습니다. 20해가 지나도 그녀는 여전히 이름이 아닌 작은 집 며느리였습니다. 저녁이 다가오고 제사 준비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큰형 진수가 거실에 들어와 봉투 하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300만 원. 제사 비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우리 큰아들 역시 든든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작은 삼촌이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얼마 냈냐?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준호에게 향했어요. 준호는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를 했다고 말하려 했지만 진수가 피식 웃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작은 집은 가까우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지 뭐.
그 말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고 턱 근육이 경련하듯 움직였습니다. 영선은 남편의 눈빛에서 폭풍 전의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크게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그녀의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제사가 시작되기 전 영선은 부엌에서 마지막으로 육개장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큰형수가 한 술을 떠 맛을 본 후 인상을 찌푸렸어요. 시어머니도 한 술을 떠 맛을 보더니 큰 며느리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그 순간 준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동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부엌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영선은 남편의 눈에서 번뜩이는 결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오늘 밤 이 집에 폭풍이 온다. 무임승차라고. 준호의 목소리가 제사 준비로 분주한 거실에 칼날처럼 갈라졌습니다. 그 한마디에 숟가락 소리, 말소리, 웃음소리까지 뚝 멎었죠. 똑똑똑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큰형 진수의 입가가 비틀리며 올라갔습니다. 그는 준호를 위아래로 훑으며 비웃었어요. 작은 집은 늘 편하지. 뭐 일은 내 아내가 하고 명절 비용은 우리가 내니까. 그 말에 몇몇 친척이 천박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준호의 귓속을 때렸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대신 오히려 창백하게 식어갔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영선이 조용히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0년 동안 눌러온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으니까요. 형, 우리가 그동안 뭘 했는지 정말 몰라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안엔 서늘한 결심이 숨어 있었죠.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감히 어른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그의 이마에는 푸른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쥐어졌어요. 진수가 준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야, 내가 뭘 안다고. 용돈 한 번 제대로 줘본 적도 없는 놈이. 준호는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번개처럼 진수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악력에 진수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손목 부러지기 싫으면 그 손 치워. 그의 한마디에 방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큰 집이 얼마나 집안을 위해 헌신했는데. 그의 손가락이 준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찰나의 순간 준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건 더 이상 아들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불꽃이 그 눈에서 번졌죠. 시어머니의 재촉으로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였지만 준호의 시선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절을 하는 형의 등을 뚫어져라 노려보았죠. 그의 손끝이 떨리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영선은 숨죽여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늘 조용하던 사람이 오늘은 폭풍 같았죠. 제사가 끝난 뒤 식탁에 앉은 가족들은 평소처럼 웃고 떠들었어요.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 큰형수가 준호의 아들 그릇에 있던 가장 실한 갈비찜 하나를 젓가락으로 낚아채 자신의 아들 그릇에 놓아주었습니다. 어머, 이건 우리 아들 줘야지. 작은 집 애들은 아무거나 잘 먹잖아. 안 그래, 동서? 탁! 젓가락 소리가 식탁을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그 더러운 손으로 내 아들 밥에 손대지 마.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고 시아버지는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다음 제사는 우리 집에서 모시겠습니다. 모두의 고개가 동시에 들렸습니다. 물론 형수님 같은 분은 초대할 생각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순간 식당 안이 숨막히게 조용해졌습니다. 공기마저 무겁게 내려앉았죠. 영선은 믿기지 않는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20해 동안 단 한 번도 시댁에 반기를 든 적 없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리쳤습니다. 뭐라고? 내가 제사를 모셔? 내가 뭔데? 준호의 시선이 흔들림 없이 아버지를 꿰뚫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동안 아들 노릇을 못한 게 아닙니다. 아들 대접을 못 받았을 뿐이지. 오늘부로 그 지긋지긋한 둘째 아들 노릇은 끝입니다. 탁자 위에 잔이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고 울먹였고 큰형 진수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 자식이 봐주니까 기어오르네. 준호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키는 형보다 작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더 커 보였습니다. 계산? 좋지. 형수님 명품 백값부터 시작해볼까? 아니면 형 골프 회원권부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 말에 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선이 급히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하지만 준호는 조용히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의 눈엔 이젠 참지 않겠다는 결심이 번뜩였죠. 여보, 이제는 구경만 해.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고함을 질렀고 시어머니는 내 남편 좀 말려라. 라는 눈빛을 보냈지만 영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 곁에 서 있었습니다. 진수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준호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형님, 손대지 마세요. 이제 우린 끝까지 갑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폭풍보다 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내일 이 집안의 모든 빚을 정산할 겁니다. 당신들이 지난 20년간 내 아내에게 진 빚말이야. 그 말을 남기고 준호는 영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비명, 시아버지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빗소리가 차창을 두드렸고 라디오에서는 조용필의 단발머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영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이제부터 안 괜찮은 건 그들이 될 테니까.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걸 보여줘야지. 진실이라는 거. 현관문 앞 준호의 뒷모습이 유난히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무겁고 단호했죠. 그날 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뭘 찾고 있어요? 영선이 묻자 준호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가운 미소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중이야. 누구도 반박 못할 아주 날카로운 무기. 화면엔 시어머니 댁 제사 비용 정산서라는 엑셀 파일이 떠 있었습니다. 영선은 그 눈빛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모든 것을 파괴할 차갑고도 강력한 복수의 시작이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영선은 불안한 예감에 일찍 깨어났습니다. 남편이 보이지 않자 거실로 향했어요. 준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시어머니 댁 제사 비용 정산서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이 열려 있었어요. 영선이 놀라 이게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는 20년 동안의 진실이라고 답했어요. 화면에는 영선이 시댁에서 투자한 시간과 노동력을 금액으로 환산한 표가 있었습니다. 제사 준비, 청소, 병간호까지 모두 계산하니 총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했어요. 영선은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이런 것까지 계산하고 있었다니. 영선이 놀라 말을 잇지 못하자 준호는 자신이 원래 회계사라고 밝혔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했지만 밤에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몰래 야간 회계사 일을 병행해왔어. 영선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남편은 늘 일반 회사원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결혼 초기 시댁에서 자신의 직업을 비웃었던 일을 상기시켰습니다. 그 후로 그는 그냥 회사원이 되었다고 했어요. 영선은 그제서야 그 순간들이 기억났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준호가 사실은 대기업 재무팀장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그가 화면을 넘기자 주식 포트폴리오 탭이 열렸습니다. 수십억 대 자산 목록에 영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호는 오늘 시댁 식구들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오후 시댁에 다시 모였습니다. 준호와 영선이 들어서자 시댁 식구들의 차가운 눈빛이 그들을 맞았어요. 큰형 진수는 어제의 행동에 대해 설명하라며 조롱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올려놓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모두가 의아해했어요. 준호는 그것이 지난 20년 동안의 정산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수는 비웃으며 동생이 무엇을 정산한다는 건지 물었습니다. 준호는 차분하게 서류를 꺼냈어요. 첫 페이지는 그들 부부가 집안에 기여한 금액을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진수는 서류의 숫자를 보고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이게 말도 안 된다며 격분했어요. 준호는 다음 페이지를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영선이 제사와 명절에 투자한 시간을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해도 2천만 원이 넘는다는 내용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큰형네가 집안에 기여한 금액을 공개했습니다. 거실이 얼어붙었고 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시아버지가 서류를 가로채 살펴보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이게 사실이냐고 묻자 준호는 자신이 회계사이며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회계사라는 말에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준호는 노트북을 꺼내 TV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박준호 자산 현황이 나타났어요. 수십억 대의 자산 목록에 영선조차 놀랐습니다. 그녀도 남편의 자산이 이 정도인 줄 몰랐어요. 다음 화면에는 주식회사 주님베스트 대표이사 박준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고 진수는 준호가 주님베스트의 대표냐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주님베스트는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는 유망 투자회사로 시가총액 수백억 대의 회사였어요. 준호는 형이 자신의 직업을 비웃던 그때부터 회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갑자기 형수의 태도가 돌변했어요. 그녀는 준호를 치켜세우며 그동안 몰라봤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비웃으며 이제 와서 그러는 것이 곤란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형수가 그동안 영선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한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도 준호가 왜 성공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성공이 지난 20년의 불평등을 바꿀 수 있냐고 반문했어요. 준호는 제사상 앞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조상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제사상을 움켜쥐었어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밀었습니다. 와장창창 제사상이 통째로 뒤집혔습니다. 음식들이 사방으로 날아갔고 바닥이 엉망이 되었어요. 준호는 이게 무슨 제사냐며 소리쳤습니다. 사람을 짓밟는 자리라고 분노했어요. 진수가 준호의 멱살을 잡았고 시어머니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영선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 사이로 남편이 내밀었던 서류가 보였어요. 준호는 제사의 진정한 의미를 외쳤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리이자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자리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집의 제사는 사람을 짓밟고 차별하는 자리였다고 분노했습니다. 준호는 영선에게 다가가 이제 괜찮다고 위로했습니다. 그 말에 영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2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위로였습니다. 준호는 시어머니를 향해 영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물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손이 갈라져도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어요. 그들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다음 제사는 자신의 집에서 모시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때는 사람을 존중하는 진짜 제사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차에 오른 영선은 남편이 회계사였고 큰 회사의 대표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하고 싶었지만 시댁에서 무시당하기 싫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성공했다는 이유로 시댁 사람들이 영선에게 잘해주는 걸
원치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선은 처음으로 남편을 이해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성공을 숨긴 이유는 자존심이 아니라 영선을 진정으로 아끼는 마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선과 준호는 깊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열린 창문으로 저녁바람이 스쳐 지나갔어요. 부엌 시계가 찌그락거리는 소리만이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선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오늘 알게 된 진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준호의 시선은 텅 빈 벽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20년의 세월이 응축되어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상처가 열린 것처럼 그의 표정에는 아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모든 걸 말해주세요. 영선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울지 않던 남편이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랍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먼지가 쌓인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영선은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1997년 11월 22일자 신문이었어요. 일면에 큰 글씨로 적힌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명 투자회사 1000억대 횡령 사건, 회계사 김태준 구속. 영선은 놀라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김태준은 내 친형이었어. 영선아, 내게는 3명의 형이 있었어. 영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20해 동안 남편에게 진수 형님 외에 다른 형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한국을 강타했던 그 시절 큰형 태준은 대형 투자회사의 수석 회계사였어요. 당시 많은 기업들이 위기에 처했고 태준이 다니던 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밤 회사의 자금이 모두 사라졌고 태준이 유일한 용의자로 지목됐죠. 형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 하지만 모든 증거가 형을 가리켰어. 형은 누군가의 희생양이 된 거야.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형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했어요. 법학을 공부하던 학업도 약혼자도 모두 포기하고 회계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형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형은 감옥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태준은 수감 3년 차에 감옥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요. 누명을 벗지 못한 채로. 영선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니. 준호는 이어서 말했어요. 태준의 죽음 이후 둘째 형 준석도 비관 끝에 술에 빠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년 안에 2형을 잃은 준호는 무너져 내렸죠. 그리고 남은 우리 형제는 진수 형과 나뿐이었어. 준호가 두 번째 신문 기사를 꺼냈습니다. 2002년 기사였어요. IMF 횡령 사건 진범 검거, 고 김태준 회계사 무죄 밝혀져. 진범은 회사 사장이었습니다. 태준은 완전히 무고했어요. 준호는 형의 무죄가 밝혀지자 즉시 진수 형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준호를 냉대했어요. 형이 이렇게 말했어. 그래서 뭐? 태준이 살아 돌아와? 준석이가 돌아와?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가족 망신이나 시킨 놈들.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결심했다고 해요. 성공해서 언젠가 모든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로 했습니다. 김씨에서 박씨로 성을 바꾸고 태준 투자를 준인베스트로 바꿔 형이 이름을 기리며 회사를 시작했어요. 영선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이 왜 그토록 자신의 직업과 성공을 숨겼는지 이해가 됐어요. 준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 준호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영선은 그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것은 진수의 회사 계좌 내역서였습니다. 진수 형은
태준 형을 배신한 공범이었어. 영선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류에는 당시 회사 사장이 진수에게 거액을 송금한 기록이 있었어요. 태준이 누명을 쓰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는 형이 누명을 쓰게 될 걸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침묵했어. 준호의 음성이 떨렸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5년 전에 알게 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를 생각해 침묵했습니다. 부모님이 두 아들을 잃은 슬픔도 모자라 큰아들의 배신까지 알게 된다면 견디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난 침묵했어. 하지만 그들이 너를 그렇게 대하는 것까지 참을 수는 없었어. 영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영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쥐었어요. 이제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준호가 왜 그토록 순종적으로 살았는지, 왜 자신의 성공을 숨겼는지, 그리고 오늘 왜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했는지. 밤이 깊어갔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영선은 남편에게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이 이전과는 달랐어요. 더 이상 말로 할 수 없는 비밀도 상처도 없었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밤 11시. 누구일까요? 영선이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놀라서 한 걸음 물러섰어요. 문 앞에는 진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손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태준, 준석, 진수, 그리고 어린 준호가 함께 찍은 사진.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그랬어. 다 내 잘못이야. 그의 고백에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수는 무릎을 꿇었어요. 형이 알고 있었구나. 준호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진수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형제들에게 저지른 배신을 모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했어요. 난 겁쟁이였어. 그리고 질투했어. 항상 태준이가 최고였으니까. 하지만 그가 자살할 줄은, 준석이마저 그렇게 될 줄은. 영선은 마루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는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아팠어요. 인간의 슬픔과 질투, 후회가 이토록 깊을 수 있다니. 준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용서, 분노, 아니면 연민, 나가. 준호의 한마디에 진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지금은 나가. 내일 태준 형 묘소에서 만나자.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한 묘지. 준호와 영선은 손을 맞잡고 언덕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발밑에서 이슬 젖은 풀이 바스락거렸어요. 멀리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선의 심장이 무겁게 뛰었어요. 언덕 위 고 김태준의 묘비 앞에 진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손에는 하얀 국화꽃이 들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영선의 손을 더 꽉 쥐었어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와 영선이 묘비 앞에 다가섰습니다. 진수는 그들을 향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은 밤새 온 듯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태준아.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묘비를 어루만지며 흐느꼈어요. 25년 만에 참회였습니다. 준호는 말없이 형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진수는 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고백을 시작했어요. 그날의 일, 그가 어떻게 회사 사장과 공모했는지, 어떻게 태준이 누명을 쓰도록 침묵했는지, 모든 것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말이 끝날 때쯤 세 사람 모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준호야, 이제 알겠지? 내가 왜 그 집에서 널 그렇게 대했는지.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그건 내가 태준이를 꼭 닮았기 때문이야. 내 눈빛, 말투,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널 볼 때마다 태준이가 날 비난하는 것 같았어. 영선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문득 첫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준호는 우리 첫째를 닮았어. 가끔 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당시에는 그 의미를 몰랐던 말이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어. 그래서 내가 성공하는 걸 보기 싫었던 거야. 내가 태준이처럼 되는 걸 보기 싫었던 거지. 진수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그저 형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난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 진수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검찰 진술서였어요. 진수는 자신의 범죄를 모두 자백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적어도 태준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형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용서의 말은 없었지만 그 손길에는 오랜 증오가 녹아내리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태준 형, 준석 형, 이제 편히 쉬세요. 준호의 작은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 묘지를 스쳐갔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묘비에 절을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묘지를 내려왔습니다. 차에 오르며 준호가 진수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제사는 우리 집에서 모실 거야.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와. 진수는 눈을 크게 뜨고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더 이상의 미움은 없었습니다. 그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결연함만이 그의 눈에 서려 있었어요. 일주일 후 준호의 집. 집안은 제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어요. 영선은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고 준호는 그녀 옆에서 도우미 역할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과일을 다듬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술잔을 닦고 있었어요. 심지어 진수와 그의 아내도 함께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세 개의 위패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김태준, 김준석, 그리고 박준호의 친할아버지. 준호는 원래 성이 김이었음을 모두에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래의 성을 되찾겠다고 선언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영선은 잠시 부엌에서 나와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보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영선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영선아, 이걸 너에게 주고 싶구나. 영선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비녀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할머니에서 대대로 내려온 갑오였어요. 이건 원래 맏며느리에게 주는 거란다. 하지만 난 그동안 진짜 맏며느리가 누군지 잊고 있었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영선의 손을 꼭 쥐었어요. 용서해 주렴. 내가 그동안 너무 어리석었구나. 영선은 말없이 시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 이제 제사 시작할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제사상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는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의 제사는 좀 달라질 겁니다. 준호는 제사상을 변형했습니다. 음식의 양을 줄이고 간소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가족이 함께 상 앞에 앉았습니다. 아이들까지도. 제사는 조상을 기리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이제부터 우리는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며 제사를 지낼 겁니다. 준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옳다. 살아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지. 제사가 끝나고
모두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영선은 행복한 눈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가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준호와 영선은 베란다에 나와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영선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20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영선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기대어 속삭였어요. 이제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준호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해. 진실 속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는 것도 참는 것도 없는 진정한 삶을,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삶을. 이 이야기를 들으니 부모님과 지난 시절이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가족의 의미는 피보다 진심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부모님 생각하며 댓글로 사랑합니다를 적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